근데 이제 거기에도 제가 볼 때 박찬대 대표의 큰 공로가 있었다. 사실은 그날 이재명 대표님이 민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게 가능했을까? 뭐 그걸 또 수행해낸 박찬대 대표가 있었으니까 이게 콤비가 있으니까 그날 계엄 해제가 가능했던 거 아닌가. 특히 결정적인 건 그게 가능했던 건 이재명 대표님은 지난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서 다들 이제 이선에 물러나라. 뭐 또 우리나라 일반적인 정치 문법이 대선에서 패하면 외국에 나가서 뭐 유학한다 뭐 이러면서 한 1, 2년 있다가 돌아오는 걸 뭐 상식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쉬어라 그랬을 때 고민하고 있을 때 개항을에 출마했고 다시 당대표로 이렇게 복귀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뭐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좀 쉬어야지. 그럴 때 가장 앞장서서 아마 개항을 출마를 권유하고 개항 선거가 진행됐을 때 당 그 선거 대책본부에 아마 대변인을 맡아서 최일선에서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또 몸으로 다 뛰었죠. 그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2월 3일 내란도 진압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때 왜 그 다들 다수가 제가 알기로 좀 안 나갔으면 좋겠다. 좀 이선에서 쉬었으면 좋겠다 그랬을 때 박 대표님은 이재명 대표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일선에 나서야 된다. 물러설 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이재명 대표님을 안 것은 2010년도에 성남시장이 되셨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2016년도에 송영길 대표와 함께 판교 테크노파크에 가서 간담회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그해 여름에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을 때 격려 방문을 갔던 적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재명 대표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던 것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2021년 7월 1일입니다. 그때 20대 대선에 예비 후보로 등록했을 때 캠프에 조인하면서 수석 대변인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월 10일 날 석패하는 순간부터 다시 복귀하는 5월 8일까지 약 2달 정도의 기간만 사실 몸은 떨어져 있었지만 늘 대선 패배에 대한 그 아픔을 달래면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거에 대한 고민은 많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2달 동안 일부는 좀 회복이 있었어야 될 거고 또 일부는 앞으로의 진로를 어떻게 잡을 건가 정말 깊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저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의견을. 여기서 복귀하는 게 좋겠나. 보궐선거를 통해서. 아니면 일반적인 문법에 따라서 잠깐 외유를 하는 게 좋은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저도 같이 깊이 있게 고민을 하다가 네. 출마하는 게 낫겠다. 우리한테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은 과거의 문법을 따르는 그런 관례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버텨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치밀하게 치열하게 싸워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윤석열 정부의 그 칼끝이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376번이나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고자 하는 그 치열한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우리가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지 뒤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인천의 국회의원 허종식 의원하고 제가 처음으로 소통관에서 개항을로 복귀하는 보궐선거에 출마하라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병법책을 좋아하잖아요. 그 병법책을 읽으면서 본인이 아마 힌트를 얻은 것 같은데 큰 전쟁에서 지고 나면 그 진 쪽은 대체로 괴멸한다. 크게 무너져 버린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진영은 무너져도 이긴 쪽이 잘하면 그 나라가 괜찮다. 그런데 그렇게 졌는데 이긴 쪽이 엉망으로 해버리면 이쪽이 무너져 버리면 그 나라가 망해버린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걱정스럽고 저 망하는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나라가 진짜 망하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때 왜 벌어서 좀 욕심 많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결심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만약에 진짜 복귀해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윤석열이 이렇게 나를 엉망을 끌고 가고 결국 계엄연호 갔을 때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신의 한 수를
두 개 하는데 우리 박찬대 대표님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셨군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 네. 출마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한테 보인 것은 아닌데 네. 수석 대변인을 하면서 대장동부터 비롯해 가지고 온갖 고초를 수석 대변인으로서 내가 막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좀 마음이 많이 통했던 것 같아요.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을 제가 정확하게 뚫어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명분을 드리고 그분이 결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구나 해서 시작된 게 기자회견이었고요. 그 기자회견을 기초로 해서 바로 5월 8일 날 개항으로 복귀하는 사실은 출정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가가지고 엄격결의 사회를 보면서 그때 이제 비서실장이 돼서 보궐선거를 같이 치렀고요. 그리고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있습니까? 인천에 어떻게 보면 한번 가보지도 않았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그때 우리한테 굉장히 용기를 줬던 게 뭐냐면 그 2022년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에요. 네. 그래서 부모님 집에 갈 때인데 모이겠나. 또 그날이 부처님 오신 날이었어요. 많은 불신자들이 아니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이 절에 갈 텐데 그리고 또 그날이 일요일이면서 11시였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갈 텐데 어버이날에 부처님 오신 날에 주일날 11시고 그런데 그때 그 계양산에 구름같이 몰려 있었던 폐장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계양산을 가득 메꾸는 걸 보고 우리가 거기서 정말 용기와 위로를 얻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사진들을 보면요. 그 마스크 쓰고 둘이 부둥켜 안고 사회를 보고 선언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게 다시 우리가 일어나는 시발점 아니었나 그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결국 당원 주권주의, 네. 국민 주권주의 이게 실현되면서 사실은 당의 주인으로 당원들이 자리 잡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서 12월 3일 내란 진압 비세혁명도 성공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당원 주권주의가 말은 쉽지만 특히 국회의원들은 이 굉장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뽑힐 때까지야 머리 숙이고 뭐 주권자들한테 하지만 막상 뽑히고 나면 주권자들은 아랑곳도 없고 다음 선거 때까지는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당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과 완전히 다른 정당, 대한민국 역사 이래 최고의 그 민주정당, 최강의 당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정말 헌신했다는 건 결정적으로 12월 3일 날 밤에 보여줬잖아요.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사익을 앞세우지 않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들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게 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원내대표로서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했어요? 사실 그 얘기 많이 합니다. 나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어록 중에서 가장 내가 감동받고 실제로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게 뭐냐면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 그 말이거든요. 사실 우리 21대까지만 해도 아직 계파가 남아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 계파 정치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당심은 어디 있었냐면 여의도에 있었고 그 여의도의 마음은 국회의원들의 마음이었으며 그거를 가장 강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계파의 리더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원들의 목소리가 말로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었고 또 심지어 1,000원짜리 당원이라고 하는 그런 빚고임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21대에서 그런 아픔이 남아 있었는데 그것을 결정적으로 풀어나갔던 게 22대 경선 과정에서 당원이 진정한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서 22대에 구성됐던 이 국회가 당원 주권주의에 의해서 공천받고 승리했던 그 내용이 반영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4년 4월 달에 22대 총선을 치르고 새로 구성된 국회는 이미 개파도 아니고 당원 주권에 의해서 당원 주권 또는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의 완성으로 가는 그 길에 있었기 때문에 바로 12월 3일 날 계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과 제가 사실 계엄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일치 단결되어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의 그 뜨거운 마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들었던 것 아닌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아찔한 게 국회의원들 170명이 그대로 국회로 가 있으면
그대로 잡아들이면 되거든요. 네. 그야말로 도관에 든 쥐가 돼서 네. 그대로 수거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감수하고 몰려들었던 것은 우리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이미 되어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24년 5월 3일자에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 이전까지하고는 완전히 다른 국회,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만들겠다 해서 그때 말한 게 말로만 하는 국회가 아니라 행동하는 국회 그리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그래서 얘기했는데 박찬대 원내대표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영상을 하나 찾아놨어요. 네. 영상 한번 그런 말씀 한 보죠. 번도 안 하셨는데 예. 한번 보죠. 그럼 영상 네. 어떤 영상이 네. 있는지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 1차 원내 대책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1차인데 이렇게 했거든요. 계속 할 거 아니에요. 2차인데 3차인데 5차인데 100차인데 대표님 오늘이 몇 차인 줄 아십니까? 100차인데가 저기서 나왔군요. 100차 이거 이상한데. 요게 100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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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후에는 박찬대 갑니다. 저 아마 대통령님 표정을 한번 익숙하신 분들은 볼 때는 아주 특징이 있어요. 저 표정이 아무 때나 나오지 않거든요. 본래 이제 그 형님이나 가족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릴 때 굉장히 개구쟁이고 밝고 또 재롱 잘 떨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거의 사랑을 독점하다시피 했는데 정치하고 나서 그 웃음을 잘 보기 어려워서 제일 가슴 아프다고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잘 안 보이는 웃음들이 가끔 나타나는데 저 장면에서 가장 확실하게 이재명 대통령의 정말 저건 가장 만족스러울 때 또 허심탄회할 때 그 허물 없을 때 하는 웃음이었거든요. 저건 아마 그 100차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동안 그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끌어온 그 국회 성과, 박찬대 대표의 성과에 대해서 그만큼 만족하고 인정하는 그 표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작은 일 줘서 맡겨서 확인되면 그 다음 일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그 21대 대선 때 결합해서 이렇게 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보궐선거 때 일해보고 원내대표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번에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럼 이 대통령이 박찬대 원내대표님한테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장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집사람 얘기를 잠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성과가 보여주신다 그래가지고 나도 뭐가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저랑 생각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제가 1년 1개월 열흘 동안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사이에 2번의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을 파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선이 이루어졌을 때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원내 전략이 있었겠어요. 거기서 실패 없이 성취도 많이 있었는데 누가 딱 묻더라고요. 제일 기억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도 지금 우리 교수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웃을 일 하나 없는 그 사람 웃기는 게 사실 나는 가장 보람이 있었다. 그냥 소소하게 얘기했는데 집에 갔는데 집사람한테 칭찬을 받았어요. 네. 당신이 어떤 얘기한 것보다 그 얘기가 가장 자기가 마음에 와닿았다 그랬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저 영상 틀어주실지는 저는 상상도 진짜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저 밝았던 모습들이 감춰져 있었는데 그게 확 드러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